예, 오늘 김영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 단장님 모시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사업 단장님이라고 제가 소개는 드렸는데 이제 지금 서울대 예, 명예교수이시고 1986년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이제 교수 생활 시작한 네, 맞습니다. 이 소자 공정 쪽에서는 이쪽 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석학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고 또뭐 그렇게 외부에서 평가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과거에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업들 사회이사 같은 것도 이제 기업 활동에도 많이 이제 조언도 주시고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지금은 저 사업단장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맡을 수가 없게 돼 있어서 네. 이해 충돌이기 네. 때문에 지금은 맡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지능형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실 이번에 사업단장 맡으신 게 처음은 아니에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 2010 시스템 IC 개발 사업단, 그때도 사업단장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0년간 했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반도체 쪽에서 나온 국책 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죠. 예, 그 반도체 그 생태계를 이제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통해 가지고 많은 팹리스들도 네. 그때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네. 그때 우리 그 당시만 해도 그 우리 시스템 IC 세계 마켓 쉐어가 네. 한 3%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 마칠 때쯤 돼서 한 4%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1%포인트나 올라갔던 예. 그 시기에 많은 팹리스 기업들이 생겨났고, 지금 그렇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부분 그 시기에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대부분 상장된 이제 팹리스들은 네. 이제 코아로직이라든지 네. 엠텍 비전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칩을 만들어서 네. 우리 이제 그 모바일에 네. 들어가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바일에 이제 AP로 네. 칩들이 통합되면서 네. 그런 회사들이 지금은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뭐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들어보면 한국 반도체 산업 지금 위기 아닌가라고 평가들이 나오는데, 지금 위기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한 위기고 네. 국가적으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기라고 보십니까? 왜 위기라고 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늘 이제 주장했던 메모리 네. 사업에서 메모리 분야를 쳐다보면은 메모리의 전체 이제 D램은 거의 뭐 우리가 70% 정도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고 네. 낸드인 경우에는 한 45%, 50%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최근 이제 우리 기술 동향을 보면은 미국의 이제 M사가 굉장히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던 초격차가 네. 무너지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해서 반도체 연합 전선을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은 지금 그 라인에 그 이제 그 협력체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에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차례의 이 반도체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죠. 그게 첫 문제가 1985년에 이제 미일 반도체 분쟁. 미국과 일본의. 네. 네. 지금 이제 2021년에 미중 반도체 분쟁이 이제 지금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일 반도체 분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네. 미일 반도체 분쟁은 왜 생겼느냐 하면은 미국이 그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모든 그 기술은 다 미국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본이 그 기술을 가지고 가서
일본이 이제 메모리의 강국이 됐어요. 네. 그 강국이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메모리를 만들 때 수율이 한 50%밖에 안 되고 일본은 80%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은 다 이제 메모리를 포기를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메모리를 이제 독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를 다른 나라도 좀 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한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메모리 강국이 됐고, 일본이 이제 수율이 80% 이렇게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하면서 우리는 90%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수율을 높이면서 네.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위에 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의 메모리 회사들이 다 이제 도태가 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 이제 얼라이언스를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를 네.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 일본을 칠 때 한국이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결국은 미국이 이제 일본의 이제 일본의 메모리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을 이제 키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CPU하고 이런 모든 다른 이제 특히 이제 CPU 쪽에 강하니까요. 네. CPU를 가지고 있는데 메모리는 일본에만 이제 예속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키우게 되고 한국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미국이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에 예속돼 있다. 네.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M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게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것은 안 되겠다. 막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미국에 가서 이제 메모리 설계 기술 일부 좀 처음엔 할 때는 좀 배우자. 거기서 배워왔죠.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미국과 일본의 분쟁에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듀얼 밴드를 하고 싶죠. 네. 그러니까 싱글 밴드보다는 듀얼 밴드를 하고 싶어서 한국의 메모리 산업을 지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메모리 한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물론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일부 중국이 이제 2015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이제 자립화를 위해서 네. 170조 원을 지금 현재 투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21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자립화율이 얼마인가 하면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목표는 70%예요. 자립화율 70%인데 네. 지금 이제 뭐 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제 미국의 견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더 힘들어진다. 왜 그런가 하면은 메모리도 이제 하이닉스에서 EUV 도입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EUV를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반대. 미국에서 EUV를 견제를 하기 때문에 EUV를 못 쓰면은 그러면 이제 3나노, 네. 5나노 네. 공정을 네. 중국이 할 수 없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도 자기들이 정상에 오를 수는 없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대만, 일본, 미국 뭐 이 라인에 지금 한국이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아 보이신다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우리가 반도체뿐만 아니죠. 반도체뿐만도 아니고 지금 모든 정책 결정에서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이제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과연 이제 반도체 쪽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데는 중국하고는 우리가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았었는데 네. 반도체 쪽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 우리가 메모리 공급분이 네. 우리가 메모리를 전략 물자로 가지고 있으면은 중국도 우리한테 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구할 때는 한국밖에 없단 말이지. 예, 그러면 중국이 우리한테 세게 우리가 사드 때 우리가 보복을 당하듯이 그런 보복은 안 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일 분쟁을 내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네. 이 미일 분쟁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다 미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포지션에 우리가 거스르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스르는 거는 뭐예요? 그럼 뭐라고 보시나요? 거스르는 거는 지금 현재 이번에도 바이든이 12일 날 웨이퍼 웨이퍼 들면서 네. 삼성전자를 초청을 했죠. 네. 왜 초청했습니까? 투자해달라고. 투자해달라고. 네. 뭘? 메모리를 투자해달라 소리 안 했어요. 파운드리를 투자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전체 세계의 팹의 3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팹이 많은 거예요. 반도체 팹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다. 그게 뭐 일반 반도체 회사하고 파운드리하고 다 합친 게 다 합친 거죠. 파운드리만 봤을 때 파운드리 봐서는 10%밖에 10% 안 됩니다. 정도밖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파운드리가 열세다. 열세다. 그 열세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파운드리의 대부분을 대만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가지고 있다. 그럼 자기도 이제 글로벌 파운드를 가지고 있지만은 네. 기술적으로 이제 지금 좀 뒤트져 있잖아요. 뒤쳐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만도 중국이 경계에 있고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고 한국도 그렇죠. 북한에 가까이 있어서 위험하다. 네. 그럼 자기들이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한 30-40%의 파운드리를 자국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미국 땅에. 미국 땅에서 네.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는 투자해라. 이게 요지죠. 요지고. 투자해라.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유럽도 2025년 뭐 이렇게 2030년 해서 유럽 내에 생산되는 반도체의 20%를 자립하겠다. 네. 자립하겠다.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EU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자립화에 지금 현재 다 신경을 쓰고 있다.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는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5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할 수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TSMC, 삼성. TSMC하고 네. 삼성전자밖에 없다. 네. 그러면 결국은 유럽도 TSMC나 삼성전자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 그 대책을 강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투자를 해야 되지. 미국에 투자를. 미국에 투자할 거냐, 그다음에 유럽에 투자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인 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최근에 그 뉴스 플로우를 보면 미국의 이제 오스틴 공장 옆에 부지에 이제 삼성이 투자를 한 해 만에 근데 중간에 뭐 한파 와서 좀 잠깐 꺼지기도 했고 지금 이제 복구 중이고 한데 뭐 한국 대통령이 좀 미국 가서 이제 가면서 뭐 보도에 나온 얘기들이니까요. 뭐 가면서 오스틴 공장 파운드리 공장 투자건에 대해서 뭐 선물 보따리를 같이 갖고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도 뉴스 보도에는 조금 나오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엊그저께 오늘 촬영 날짜가 4월 21일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그 국민의힘 그 곽상도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의하면서 저 법무부 장관한테 뭐 삼성 총수 감옥에 있는데 이걸로 반도체 패권 전쟁 됩니까? 뭐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지금 뭐 사면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한데 교수님 혹은 단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이라는 그 큰 기업에 뭐 물론 다 부문별로 이제 책임자들 CEO들이 다 있지만
지금 총수가 없음으로써 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그것도 또 역사적으로 좀 보시면은, 네. 일본이 이제 메모리 강국이었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열 몇 개 회사, 일본 회사들이 메모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세 개 회사가 만들어졌죠. 삼성, 이제 LG, 이제 현대 네. 이렇게 했었는데요. 결국은 일본이 거의 메모리를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총수의 부재입니다. 결단력이 없다. 거기는 네. 다 이사회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반도체는 적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다음 즉 그렇게 빠른 결정을 해야 되고 적기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총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 잘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총수가 자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투자하자. 하자. 그 당시에도 몇 천억, 1조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게 네. 맞았습니다. 그게 아주 시적절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 올라갔을 때 많이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딩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일본은 이사회 체제로 돼가지고 이게 투자를 미적거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결정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결국은 시간만 끌었다. 다 망했죠, 그래서 다 망했다.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도 총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총수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네. 유럽에 투자를 합니다. 지금 한국 평택에다 투자를 합니다. 하고 있죠. 이것을 최종 결정할 사람은 총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전쟁인데 여기에 우리 삼성의 총수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생각으로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백의종군을 해서 무슨 과가 있다면은 그 과를 상쇄시킬 수 있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네. 두 번의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두 분 다 백의종군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어 가지고 복권이 됐습니다. 똑같이 이 지금 반도체 전쟁 네. 시대에 삼성의 총수가 있고 없고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런 전문가로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팹 하나 지금 신규 팹으로 하나 지으려면 10조에서 15조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17조. 17조 원이나 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5나노 뭐 한 20조 들어야 될 것 같은 금액이 엄청난 거네요. 엄청난 금액이죠. 전문 경영인들이 그거 그냥 그때 이거 해야 된다라고 사인 팍팍 하고 하기는 약간 힘든 구조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질문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 국책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10년간 1조 원, 약 1조 원 정도.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공동 같이 이제 범부처 사업. 범부처 사업. 이게 이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인데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이 웨이퍼 들고 나와서 막 얘기할 때 물론 거기는 세제 혜택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500억 달러란 말이죠. 우리 돈으로 한 60조 조금 안 되는 돈, 엄청난 큰 돈을 이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뭐 연구개발도 쓰고 뭐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1조 원짜리도 사실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근데 또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또 막 그런 거 아니다라는 반론도 좀 있기도 한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R&D 그거니까요. 네. R&D 자금이니까. 네. 미국은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 12일 날 뭐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은 네. 그 전에도 2020년에
벌써 미국 의회에서 칩스, 예, 뭐 칩스 포 아메리카. 네. 그래서 한 120억 불. 네.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파운드리 액트 해서 또 한 50억 불. 이거 벌써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엄청난 금액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는 어떻게 됐냐? 지금 이제 뭐 R&D로는 뭐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조를 투자하는 것이. 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 이렇게 네. 보시면은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큰 시장이 뭔가 하면 CPU가 있습니다. CPU. 네. CPU는 인텔이 이제 잡고 네.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인텔, AMD가 잡고 있고 미국이 잡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GPU 시장이 있습니다. 네. GPU 시장도 엔비디아, AMD가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나와서 보면은 이제 CIS가 있는데 이미지 센서. 이건 또, 이미지 센서가 있는데 이건 소니가 또 잡고 소니가 있어요. 잘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팹리스가 있는데 팹리스들도 저기는 퀄컴. 네. 뭐 지금 뭐 저 다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능형 반도체를 그렇죠. 뭐 아마존도 하고 있고 뭐 구글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제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야 CPU에서 우리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느냐, GPU에서 능가할 수 있느냐. CIS는 지금 해볼 만하다. 많이 또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쫓아가고 네.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 그다음에 이제 팹리스가 이제 문제인데 팹리스는 지금 우리가 규모가 너무 작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았는 분야가 뭔가 하면은 파운드리다. 파운드리다.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지금 기회가 좋은 것이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도 두 번째로 마켓시ェ어를 가지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파운드리에 DB 하이텍이 있습니다. DB 하이텍이 파운드리 시장에 10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DB 하이텍이 지금 할 수 있는 기술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한 90나노 정도 하고 있어요. 레가시 공정. 근데 90나노고 지금 120나노, 130나노 이쪽 분야 8인치 120, 130나노도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IoT 때문에 거의 100% 가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를 잘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제조 공정을 잘한다. 네. 제조 공정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파운드리를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집중을.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파운드리 쪽에다가 국가에서 조금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처럼 파운드리 쪽에 이제 투자를 조금 지금 지원을 많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을 만든 것처럼 뭐 차세대 파운드리 사업단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정 IP 뭐 이런 것들.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세제 혜택. 네, 세제 혜택. 네. 미국 아니 지금 중국 경우에는 5년 동안 법인세 면제. 엄청나네요. 5년 동안 법인세 2분의 1 면제. 네. 그럼 10년간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 네.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만도 이제 그 R&D 투자금의 뭐 15% 세액 공제. 미국도 마찬가지. 50% 투자 금액의 40% 세액 공제. 이런 게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 한국도 지금 그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 특별법을 지금 만든다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팹리스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막 팹을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맞습니다. 우리나라 네. 팹리스가 지금 다 어디 가서 하는가 TSMC에 갔는지 삼성전자에 갔는데 네. 거기도 캐파가 지금 꽉 차가지고 지금 그걸 못 따서 난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평택에다가 또 파운드리 그 공장을 더 짓게 하고 네. DB 하이텍이
이쪽 미들 레인지, 미들 레인지 그러니까 120나노, 130나노 이런 분 쪽에 팹을 또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육성해서 팹리스를 육성하자. 생태계 차원에서 생태계 차원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점이 뭐냐? 네. 제조 공정이다. 그러면 제조 공정 쪽에다가 우리가 조금 개공정의 그 성격이 강한 파운드리를 우리가 육성하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지.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인력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사람 없다고 다 난리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고급 인력들. 근데 전 정권에서 반도체 분야의 어떤 신규 과제, 신규 R&D 과제, 대학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공백이 지금 아마 여파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맞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그 시스템 IC 2010 사업이 2011년에 이제 끝났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물론 2015년, 12년, 11년부터 또 15년까지 성장 동력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회사를 지원하는 거 주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에다가 돈을 풀어야 되는데 대학에 이제 들어가는 연구비가 적어졌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뭐 바이오로 가시고 연구비가 없으니까 네. 이제 바이오로 간다든지 나노로 간다든지 디스플레이로 간다든지 솔라셀로 간다든지 그러니까요. 다 가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가셔가 그쪽을 또 굉장히 그쵸. 또 활성화시켰죠. 네. 요즘 바이오 열풍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잘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반도체 쪽에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디 가든지 지금 이제 우리 그 산업체 우리 대표님들 만나면은 다 사람 좀 보내라. 사람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결국은 그동안에 반도체 쪽에 연구비가 없으니까 교수님들이 네. 인력 양성을 못 했다는 얘기지. 그래도 그 인력이 또 그냥 학부만 나와서 지금 이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연구할 인력이라는 것은 석박사급이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인력이 없다는 거지. 지금 지금 작년 9월에 이제 출범하셨잖아요. 사업단 해서. 그래도 이제 지금은 대학 쪽으로 많이 좀 연구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거의 한 1년에 한 300억 네. 정도는 대학에다가 지금 연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연구 사업단에 네. 사업에 관여되는 이제 교수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 인력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까지 좀 공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석사 같으면 이제 2년이 걸려야 되고 네. 박사 같으면 4, 5년이 걸려야 되니까 네. 한 3, 4년 후에는 그래도 좀 고급 인력들이 보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슈로 또 있으면 저희 뭐든지 한번 제가 잘 아는 분야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